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쇼로 시작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요즘 온택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나를 만나는 방법이 데이터로 만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데이터 하면 이분을 제끼고는 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데이터를 가장 오래도록 취급했던 전문가 고수를 현장에 모셨습니다. 캘커타 커뮤니케이션의 고윤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윤아입니다. 긴장하셨죠? 왜 이렇게 어셨습니까? 조금 전까지 엄청 자연스럽게 잘하시더니. 마이크가 있어서요. 조금 크게 네. 얘기 평상시 하시던 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네이버 홍대 스튜디오 처음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장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귀에 눌리셨나요? 아니요. 또 오고 싶어요. 오늘 잘하셔야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고윤환 대표님이 데이터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에 많고 많은 게 사람이고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데이터예요. 저는 데이터를 IT의 영세대라고 했었던 전화선으로 연결했던 PC통신 때도 데이터 취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데이터를 취급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페이지, 이건 사실 다 데이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첫 페이지를 첫 서비스로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실 때 클릭하면 나오는 앱도 처음 만들었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이 데이터 만지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이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분야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네네. 어린이 박물관 님께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셨고요. 네. 낙고님께서 데이터 고윤환 대표님 하고 네. 인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인사 네.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네. 고스트 마케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본인이 블로그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 입장에서 데이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콘텐츠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보실 텐데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요즘 근황이요. 사실 요즘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데이 바이 데이 365일 매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거 하기 전에 이미 그날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에서 스케줄대로 수집이 돼 있고요. 수집이 잘 끝났으면 평온하게 출근을 하고 아니면 그 해당하는 작업자들의 좋지 않은 내용들이 저희 개발팀 방안에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죠.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난다. 아니요. 정확히는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365일 24시간. 계속 왜냐하면 데이터는 돌아간다. 12시간 시차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12개 나라에 서버가 있고 실제로 작업자가 4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잠시 자는 거지 지구 반대편이나 우리 서버들은 각 나라에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아마 이거 듣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 전 글로벌로 무언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그 일하는 건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일하고 있는 걸 저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거요. 일단 저희
매일매일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한 2개 있어요. 그래서 캘커타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그냥 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클릭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 이번 주에 나와 있는 탑 10 앱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젯이라고 그래서 블로그나 옆에 보면 메뉴들 있잖아요. 있는 위젯이라는 걸로 해서 그냥 내 페이지에서 그냥 원하는 나라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화면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죠. 지금 보는 얘기를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어려워, 복잡해 이런 생각이 확 들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건 앱을 랭킹을 네. 계속 이 체크해서 보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가 네.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걸 하게 된 거는 단순해요.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첫 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케팅할 방법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순수하게 그 앱이라는 컨텐츠 하나로 월드마켓에 승부사를 냈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가 무려 10만 명이나 6개월 만에 광고비 빵원으로 올라와서 유틸리티에 50위 안에 올랐고 저는 매주 앱을 업데이트함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만 했을 뿐인데 사용자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고 오히려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 정보를 받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 다른 서비스들의 회사나 이런 데서 저희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저희 서비스도 만들어 주세요. 저희 브랜드는 A라는 브랜드인데 B 브랜드는 요새 어떤가요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데 옆집 얘기, 남의 얘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 브랜드는 이래요가 아니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앱은 언제 나왔고 언제가 최고점을 찍었고 현재 개점 휴업이다. 아니면 이 앱은 쓰레기다. 뭐 이런 것들을 주관적인 걸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 앱을 분석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고윤환 대표님과 만나면 데이터로 내가 분석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은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이분은 뭘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검색을 해서 맞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제대로 확장되고 있는지, 뭐 필요한 키워드들이 축적되고 있는지 이걸 데이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사실은 빼박이거든요. 맞습니다. 전 그런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랑 친하고 싶어 하면 되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인 걸 해요. 거짓말도 하고 없는 말도 하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돈이나 숫자나 수치화할 수 있죠? 근데 검색이나 데이터는 정확해요. 내가 10번 업데이트를 했어도 한 건이면 한 건인 거고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삭제됐으면 삭제된 거죠. 삭제된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언제 이 사람이 처음 올렸고, 언제 어디까지 갔고, 지금은 삭제됐으면 언제 삭제됐는지까지 기록이 있는 거예요. 무섭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록 하나를 심플해요. 잘해야 일기장처럼. 되네. 일기장처럼 그냥 하루하루의 기록을 쌓은 게 이제 80억 건이 된 거고 지금도 매일 80억 건, 340만 건 플러스 알파만큼 다양한 정보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남들은 그냥 검색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수집을 직접 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네이버에도 있지만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어떻게 엔진들이 동작하고 있는지 알고리즘을 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윤환 대표님을 제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서워. 보통 기술자, 엔지니어 하면 이렇게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의 일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게 뭐 갑자기 이 일을 이거 뜨는 것 같아. 뭐 데이터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떠. 그래서 지금 이 진입한 게 아니라 한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아니, 가까이? 20년. 20년 가까이 지금 이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야를 시작하시게 되셨고 그 시작하셔서 어떤 계기로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아주 짧고 굵게 매력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력적으로 하는 건 제 전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는
근데 통신이 있던 시대와 통신이 있기 전으로 나뉘는데, 통신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종이나 책이나 어떤 기록물로 유통이 됐거든요.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일기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신사에 취직하면서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말과 글과 데이터, 이미지를 주고받는 일을 했죠. 그러면 주고받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장하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컨텐츠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이제 그분의 원하는 거를 그릇에 담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그릇이 웹사이트, 블로그, 홈페이지, TV, 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담는 거의 기술을 제가 잘 쓰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더라도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중요한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거의 핵심 가치는 뭐고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잘 보여줄까라는 부분이 객관화시키는 거죠. 잘 보여주는 거를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제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고윤아 대표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다 못 알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좀 거예요. 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선 절대로 본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묻겠습니다. 고윤아 대표님의 클라이언트는 어떤 분들인가요? 통신사, 제조사, 문화예술가, 그다음에 지역 컨텐츠 제작자. 그럼 그분들은 고윤아 대표님한테 뭘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진단을 부탁해요. 우리 처음에 상담을 하러 올 때는 저희 광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오세요. 아니면 앱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저희 앱이 있는데 안 팔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러면 분석을 하죠. 그리고 진단을 해드리죠. 분석을 할 때는 통계를 보고요. 진단을 할 때는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해줘요. 그러니까 어디서 클릭해서 들어오고, 이 화면에는 클릭할 게 몇 개가 없다. 아니면 이 화면에는 좋은 재료가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이 잘 널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빵빵하게 올려져 있는 화려한 사이트에서는 이러죠. 요새 힘드시겠어요. 그럼 왜요? 그러면 사용자가 없잖아요. 라는 거를 찾아서 얘기해드리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드립니다. 근데 바꾸는 방법만 얘기해주면 직접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트도 고쳐주고 블로그도 고쳐주고 앱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제품을 분석해서 모 전자회사나, 그러니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제조업체, 전자제품 회사나 통신사는 자사 제품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 중에 쓸만한 거와 안 쓸만한 거, 그 다음에 그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바꾸시세요. 그 다음에 아주 가끔은 저희가 개발까지 좀 해드립니다. 아주 가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게 어디에 담기든 그 담긴 컨텐츠를 데이터 입장에서 데이터로 해석해 주는 거죠.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그리고 구매가 잘 일어나게끔 하는 이 전반적인 것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주력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사용자 경험 UX 컨설팅이라고 해요.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담아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사용자를 늘려주세요. 우리 앱을 잘 팔아주세요. 우리 제품을 유명하게 해주세요. 매출을 내게 해주세요. 이거 다 사용자의 경험을 끌고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홍보물이나 제작물들은 뭐 물건을 잘 만들면 된다 이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품이 좋든 나쁘든 그 제품을 데이터로 잘 정리를 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막힌 구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딱 이 효과적인 질문 하나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고스트 마케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분리보너님이 고윤환 대표님 짱 멋짐. 그리고 영어영재연구소 이 최정혜 대표님은 운전하면서 듣고 있대요. 다행히 목소리가 잘 나가나 봐. 좋대요. 그리고 열정 노마드님이 데이터 분석하면 고윤환 대표님 막 이렇게 지금 댓글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듣고 있는 분들에게 딱
효과적인 방법을 좀 하나 제시를 해주셔야 될 텐데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올린 컨텐츠가 사용자라고 하면 이 블로그에 들어오는 구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올린 컨텐츠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매력적으로 나의 블로그로 유입하고 여기에 좀 체류하고 머물게 하고 붙잡아 두고 이제 이런 게 되게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이 컨텐츠를 올리고 관리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우리 다음번에 만나기로 한 고마 가정에서 제가 얘기할 거라서 오늘은 맛보기로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의 블로그를 혼자만의 일기장으로 쓰시겠어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드시겠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많으면 좋다라는 게 요새 유행하는 말로 다다익선, 거거익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면 클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데이터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 내 블로그에 1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다 내 고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만 명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건 다행한 일이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노이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의 집안 단속이 첫 번째예요. 단속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으로 얘기하면 기둥이나 집에 우리 손님 온다 그러면 집안 청소하죠. 그다음에 물건 치우고 정리하죠. 사실 똑같아요. 블로그도 당신의 블로그에서 첫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고 그다음에 창을 닫아버리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한 원 클릭, 두 번째 클릭, 1, 2, 3라고 그래요. 한 3개 정도는 클릭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과도한 이미지, 너무 큼직한 글자, 그다음에 너무 형용사 같은 걸 써가지고 수식어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3초 내에 사람의 인지 능력상으로 기억되는 게 앞에 3초인데요. 이 3초 안에 이 블로그나 이 페이지에 당신의 블로그 왔을 때 사용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는 창을 닫지 않게 하는 그거는 블로그 주인의 몫이에요. 창을 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쓸만한 글이 있던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까진 좋았어요. 요새 검색해서 유입자를 많이 네이버가 넣어주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지만 사실은 그 클릭해서 들어온 글에 내가 원하는 글이 없어. 흔히 얘기하는 첫 끝발, 제목발 막 이런 걸로만 후킹을 해놓고 안에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쓴 글이 아니거나 그냥 딴 데서도 볼 수 있는 기사, 뭐 유행어 이런 걸로만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소셜 커머스의 공구 페이지처럼. 그러면 사용자에게 나만의 블로그에서 나오는 경험을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성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했었던 어떤 블로그는 블로그에 사용자가 너무 없다고 블로그 한 편 글 안에 검색어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 검색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글빨, 사진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검색어에 거짓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블로그에 있지도 않은 단어들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로 해서 들어온 그 블로그를 보고 나면 우리가 기레기라고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화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길로 보내면 이 블로그는 일기장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러지 않으시면 신뢰가 쌓이고 추천 알고리즘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무한 루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방송은 퍼스널 브랜딩 전문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 한 번 더 요약하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단순히 유입자를 위해서 지금 뜨는 키워드를 가져다가 쓰시는 그런 후킹보다는 본인의 전문 분야를 설정하시고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들을 발행하면서 필요한 분들이 검색을 통해 들어왔을 때 유용한 정보가 많게 하는 게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정확히는 유용한 정보도 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 신뢰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입장에서. 신뢰라는 거는 데이터 입장에서는 진짜냐 가짜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거를 교묘하게 사진이나 글로 편집하고 수정해서 가짜 글을 쓰고 책을 쓰시는 분들 요새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논문 편집 짜집기랑 똑같은데 이게 들통이 안 났어요. 정말 깜쪽같이 그냥 넘어갔어요. 글빨, 사진빨, 편집빨로. 근데 인공지능이 되고 나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누가 원조고 누가 가짜고 누가 누구 거를 함부로 인용했는지 흔적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크게 터지고 나서 막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서 데이터의 강점은요. 하루하루 트래픽이 일비희비하는 거에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어느 날 한 가지 글 하나로 그 사이트에 그동안의 몇 년치의 모든 걸 하루 만에 다 회수할 수 있어요. 마치 로또처럼.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소에 물의 흐름처럼 블로그를 잘 관리를 하시고요. 그게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축적된 데이터라는 거는 그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특히 내 블로그 한번 띄워보겠다고 기업하시는 분들이요. 광고 의뢰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진단을 해야 광고를 넣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시만요. 저희 광고하기 전에 저희 블로그 먼저 단속하고 회사 홈페이지 먼저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거기서 물러서세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광고를 태우면 클릭은 많이 해서 유입은 되는데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나가거나 그 회사의 구매나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아, 이런 게 있대. 그리고 구입은 딴 데 가서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짜집기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내 걸로 체화한 그런 전문적인 내용, 진정성 있는 내용을 진정성이죠. 계속 한 땀 한 땀 진행하다 보면 데이터는 배신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때가 반드시 온다. 이런 거죠. 네,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오는데 데이터의 시대, 특히 요새 트렌드 용어가 돼버려서 안타깝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로봇가 기계가 검색 엔진이 나의 블로그를 셀렉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직한 단어와 정직한 조합의 경험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들어 있어야 돼요. 화려한 뽀샵으로 되어 있는 영상, 디자인, 글빨, 뭐 하트 뿅뿅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데이터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데이터 입장으로 보면 아주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네. 부사도 버리고 네. 형용사도 가끔 이제 쓰지 않고 그냥 딱 명사랑 동사의 조합으로 진정성 있게 숫자, 수치, 확실한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가 온오프라인이 연결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온오프라인의 연결을 보통은 전문 용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고 그래요. 파이프가 연결이 되면은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송유관처럼. 그럼 송유관이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많아지죠. 가공할 수 있는 공장도 보내고 뭐 여러 군데 보내니까요.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려면 원본이 좋아야겠죠. 원본이 좋아야 파이프라인을 꽂으면 흘러가잖아요. 근데 내가 정기적으로 자료가 없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내가 올린 글에서 피드백을 댓글만 달고 댓글에 답글을 안 달아주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터랙션을 안 하면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예인을 만났어. 근데 걔랑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을 남기고 자랑하려고잖아요. 근데 내 블로그에 누군가 왔어. 댓글을 달았어. 근데 답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다시 올까요? 답변글 보려고 일부러 오는 거거든요.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답글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달지 마세요. 그럼 뭘 달아요? 어떻게 하면 클릭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걸로 한번 할게요. 답글에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는 쓰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답글에 이 사람이 내 블로그에 원타 3P 이상을 하려면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는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어요. 또는 고도화돼서 이런 답글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무슨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에 무슨 링크를 보세요. 해서 추가적인 전문성 있는 채널 링크를
연결해 주는 파이프라인으로 걸로. 연결을 해줘야 이 사람이 베껴서 쓴 게 아니고 신문 기사를 인용하더라도 이 기사에 나온 이 회사는 무슨 제품을 만들었고 이거를 소셜 커머스에 어디 가서 사면 싸더라까지 연결을 해주면 퍼펙트죠. 원타 3P가 아니고 300% 도달률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였군요.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제일 못하는 영역이었어. 우린 답글도 안 달잖아. 그리고 문의전화 방명록에 뭐 해달라는 것도 안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보고 이거 완전히 소통 하나도 안 되라 문제구나. 저 같은 분이 돈을 벌고 사는 거죠. 컨설팅 해주고 진단해주고 분석해주고 바보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르쳐주죠. 컴맹도 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실제로 어느 애니메이션 회사 지난주에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사실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해외에. 근데 그 회사가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우리는 동영상 유튜브에도 빵빵히 올리고 있다. 30분짜리를 편집을 해서. 근데 우리 회사 유튜브는 왜 안 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죠. 그리고 그 회사는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사의 유튜브 채널 통계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저한테. 그래서 저는 통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딱 그 회사의 유튜브 첫 페이지를 보고 나니까 이 회사의 문제가 뭔지 보였고요. 두 번째는 통계를 안 봐도 이 회사가 고민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국내든 해외든 그 사람의 애니메이션을 금쪽 같은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답글에 하나도 답을 안 해줬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댓글을 적었는데 거기다가도 답을 안 해줬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한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상을 보러 오거나 컨텐츠를 보는 외국인이 있으면 예를 들면 태국어죠. 태국어 애들이 태국어로 항의를 댓글을 달아놨어요. 우리는 이 잡지 주시면 안 돼요? 해외 배송을 하지 않아요. 우리 고객사는. 매거진은 만드는데 해외 배송은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태국어를 번역을 해서 그분에게 영어와 태국어로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또는 영어와 한국어, 일부러 한국어로. 자, 지금 하시는 일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언어가 튀었다고 할까요? 지금 이제 막 자연스러워가지고 액션도 나오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블리보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기계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답변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기계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한테는 기계 수준으로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더 이상 방문이 없어요. 기계도 학습이거든요. 학습 시스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머신러닝? 딥러닝은 들어봤죠. 딥러닝이 사실 단순한 거예요. 세 명의 사람이 3명의 컴퓨터로 3번의 작업을 하는 거를 하나의 기계가 3대의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올라가죠. 트래픽도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처럼 기계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준비해 놓을 링크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글은 여기 있고요. 뭐 추가 아까 얘기했던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몇 개의 시나리오로 넣어놨다가 동어 반복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댓글이 기계가 10개 했다고 똑같은 글 10개 쓰시면 인공지능 아니고 학습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즐겁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거라도 강아지, 고등어, 말미잘, 호박, 못생겼어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바꿔서 대답을 달아주시면 기계도 반응하고 답변 달러옵니다. 운영자가. 결국은 건지셔야죠.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건지려면 조금 좀 사전에 준비된 테크닉을 하시면 되죠. 야, 이거 원래 이쪽을 잘하던 분들한테는 오늘 완전히 이 꿀정보라 걱정되네요. 꿀정보네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방출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희 브랜드쇼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데이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재능이 저쪽으로 발전했구나. 딱 그건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고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분은 실제로는 데이터 변태라고. 일어나면 데이터, 365일 데이터, 24시간 데이터.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데이터 변태라고 이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데이터 변태가 된 본인만의 훈련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이 분야를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파게 되셨는지, 그래서 지금의 이 위치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노하우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난이도가 극강으로 가고 있네요. 말하자면 데이터로 말하면 하이라키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반칙이에요. 네, 일단은 이 분야에
올 때는요, 제가 그랬어요. 최소한 10년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부는 얄밉지만 끝이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고요. 그 계속을 일 단위로 하고 월 단위로 하고 주제 단위로 하고 국가 단위로 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저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의 그 덕목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평생 하루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해가 뜨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봄만큼, 그러니까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 저희 많이 쓰거든요. 한 땀 한 땀 봄만큼 나오는 거니까 남의 속도에 좌우되지 말고 그냥 가셨으면 저처럼 엊그저께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 입장으로서 되게 헷갈리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달라고 세 요청을 가지. 했는데 첫 번째, 10년 정도 긴 호흡으로 공부가 필요하다. 한 분야에 10년은 해야 된다. 오케이. 두 번째, 한 땀 한 땀 가야 된다. 지름길은 없다. 오케이. 데이터에 지름길은 없다. 이거 완전히 진짜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나만의 속도로 가야 된다. 이런 네. 건가요? 누구 네. 쫓아가거나 이러지 않고? 쫓아가도 상처받고 피토하고 힘든 건 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조언을 할 때 나의 본능에 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데이터 분야가 있어요. 하나만 파세요. 하나만 파도 충분히 10년은 거뜬합니다. 저처럼요. 저는 앱 하나 하겠다고 시작했고 10년 전에 앱이 100만 개만 알면 되겠다 했지만 지금 저희 DB는 앱이 470만 개 있거든요. 정보가. 한 가지 하고 10년 뒤에 되니까 100만 개보다 조금 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자신의 분야를 하나 마음에 드는 진짜 꽂히는 걸 하나 찾으면 얘를 10년 정도 판다 생각하시고 데이터를 쌓으면서 그 과정을 견디시면 한 10년 후에는 누구나 그 분야에 이 사람이 있구나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걸 본인의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맞죠? 네. 네, 제가 10년 전 이 개인 브랜드 이 분야에 있을 때 사실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분야에 그냥 한 땀 한 땀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 기록을 통해서 남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드를 지금 논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 알려진 것 같은 이런 과정을 이분은 앱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고윤환 대표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앱이 2만 개 있을 때 제가 첫 앱을 냈고요. 그때 100만 개를 생각하고 시스템을 설계했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왔죠. 100만 개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본인이 이렇게 데이터 전문가로서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소통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윤환 대표님이 하고 있는 오프라인 소통은 어떤 거고 온라인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오프라인 소통은 비밀인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근데 제가 오프라인의 가장 큰 스승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오프라인의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은 사계절, 시계열별로 다 다르거든요. 장소,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요. 자연의 모습이. 그래서 저는 취미생활도 걷는 걸로 기록해서 GPS 데이터로 남기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남기고 그 시간 장소마다 똑같은 장소도 사진을 찍으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기고 해서 자연에서 배우는 부분이 오프라인이 가장 크고요. 온라인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키보드 워리어입니다. 예전엔 전화로 하는 PC 통신으로 했고 인터넷으로 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했고 이제는 채널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저희 회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소통을 해요. 그래서 얼굴로 보는 횟수는 거의 없거든요. 4개 나라에 있는데 언제 봐요. 그런 것처럼 이젠 정말 모바일이라는 표현보다도 온라인이 일상이라고 보시고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소통할 때 온라인이 필수가 돼버려서 아쉬웠긴 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말고 나의 소통 채널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오프라인의 최고의 소통법을 자연과 소통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연도 그냥 단순히 느끼는 오감을 넘어서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다는 게 또 새로운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읽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은 산책이다. 자연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맥락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인데 사실 지금 이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였잖아요. 낯설고. 아무도 모르는 분야죠. 그렇죠. 이 어둠의 분야죠. 어둠의 분야인데 이 긴 시간을 견디면서 이게 확신으로 누가 다 이미 길이 열린 거면 쫓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영역을 오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이게 맞는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영역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지혜가 있다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 힘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자신의 분야가 아직 앞이 안 보이는 분들한테는 좀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답변 먼저 하시고. 아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재밌게 답을 해드릴까요? 심각하게 해드릴까요? 두 개 다 해줘 보실래요? 일단 재밌게 해주시고 심각하게 정리하고. 네,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이 분야에 오게 된 거는 우리 CFO가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은 또라이 지수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저는 또라이 지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래요. 그러니까 이론, 논리, 철학, 베이직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좋아서 거기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엄마, 아빠, 학연, 직연, 회사 다 필요 없었거든요. 저는 데이터, 컴퓨터 너무 사랑해요. 사실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기계 많은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사랑해요. 다 기계야. 네. 그리고 좋은 기계들이 여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반했죠. 사람에 반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또라이가 된 것보다는요. 저는 사실 직업적으로 보다는 저의 습관적으로 되게 많은 자료를 검색해봐요. 찾아본다고 탐색을 해요. 보통 리서치라고 그러는데 탐색을 해가지고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코미디 프로그램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한류, 컬처, 아트, 특히 역사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소셜, 메신저, 이거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으로도 있었던 것들이 매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 이 분야는 앞으로 아까도 그랬지만 10년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전에는 제가 약간 이제 30대 때까지는 주변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찾아뵙고 많이 자문을 구했어요. 이걸 일명 도제식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으로 다 해결을 해요. 검색으로 이 분야의 누구누구가 양대산맥이고 그 양대산맥 중에 그 사람의 최근 근황을 트래킹해서 보고 그 사람의 최근 논문을 찾아보고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하고 예전에는 연예인 전화번호 몰랐지만 지금은 연예인 매니저의 친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리서치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가면 돼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시간을 견딘 노하우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그냥 미치라는 거죠. 내가 앞뒤 안 보고 그냥 데이터. 앞뒤 봤죠. 리서치했죠. 인터뷰했죠. 사전 그거는 검토했죠. 데이터라고 결정한 다음인 거고 그 전에는 지금 엄마 아빠도 지금 다 버리고 지금 데이터에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모르시죠. 제가 하는 분야를. 모르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얘 분명히 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당최 오프라인에선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컴퓨터 앞에 머리 박고 앉아있는 것만 생각하시죠. 부모님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전원 케이블을 가위로 자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잠을 하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변태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한 노하우는 그냥 기승전 데이터였어요. 그죠?
아니 그냥 부족하니까 노력한 거죠. 제가 부족한 인간이니까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 줄 더 보고 하나 더 보고 한 번 더 해보는 것뿐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제가 활자에 중독되어 있는 거나 이분이 데이터에 중독된 거나 거의 같은 증상 같아요. 활자 중독은 프로그램도 쉽게 풀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글을 흘러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냥 쳐다만 보면은 빨리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옛날에 만들어서 쓴 적도 있어요. 글 읽을 때 귀찮아서 엔터 치면서 보기 힘들어서 자동으로 글 흘러가게 막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본 적이 무서운 있어요. 게 저한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고 매일 안타까움에 그렇죠. 조언을 해주시고 밸류어블한 계시거든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분은 조현심 대표님 진짜 존경하지만 돈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뵙죠. 근황이 아니고 이분의 데이터 현재 팩트가 어디까지 갔는지 도달률을 측정하고 있죠. 항상 액티비티야. 무섭습니다. 저의 뒤를 캐고 있는 데이터 입장에서 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 지금 좀 전처럼 막 그렇게 몰입하고 홀릭하고 변태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시간을 본인은 아마 견뎠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기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밋밋하게만 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어떤 때였는지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아직 아니다. 나는 이런 모습일 때가 내 인생의 최고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고민스러웠던 질문인데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딱 1초 내의 반응으로 제 거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 딱 하나예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27일 동안 배낭 메고선 서해안 바닷가길로 걸어서 서울시청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 모든 영화에서 나왔던 가장 멋있는 음악이 귀 뒤에서 나면서 인류의 최고의 영광을 나한테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한 번도 평생 27일 동안 걸어본 적이 없고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버스나 비행기를 탔지 두 발로 물집 터져가면서 배낭에 침낭하고 양말하고 이런 거 가지고 오면서 매일매일 손으로 A4지 종이에다 볼펜으로 일기 써가면서 온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제 삶에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서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저의 피지컬, 저에 대해서 한 거는 그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어와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도 안 믿었던 앱스토어에 첫 앱이 올라갔을 때, 애플이 내 앱을 받아줬을 때, 좀 웃지 마세요. 이건 정말 세상 진지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 애플 앱스토어에 한국의 개발자가 없을 때 친구를 하나 꼬셔서 개발하자고 성경책 나눠주는 것들 개발 서적을 그 당시에 주변에 되게 많이 나눠주고 다녔어요. 원서로 돼 있는. 그 애플에서 개발자용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인쇄를 사비를 들여서 그 당시에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인쇄를 고급스럽게 해서 주면서 이거 같이 개발하자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얼마나 설득하러 다녔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결국은 앱스토어에 올라갔고 미국에 제가 항의 메일도 보내고 Q&A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한국의 국경일도 있고 그냥 미국에 직접 어프로치해서 일하고 한국 사용자 무시하고 그냥 해외 사용자들하고 얘기하고 이랬던 때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갔을 때 정말 약간 사람이 마약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기준을 최초로 이렇게 넘어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쾌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데이터 하니까 굉장히 IT 쪽만 집중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최고의 순간을 몸으로 느꼈던 육체적으로 가장 극한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걸 딱 보고 그리고 아까 자연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삶을 여기서 이 서울에서 한 3일 살고 4일 살고 정선에서 자연과 함께 또 3일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온라인으로 연결된 그 최고의 이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정선을 가면서 결정을 했던 건데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소원했던 거예요. 캘커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없어지더라도
호호 할머니가 돼도 UX 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도 지금 요새 어떨 땐 되게 좋은 게 예전에 여러 가지 플랫폼 시대를 거치고 나니까 더 데이터가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방법과 데이터가 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여기 그 방송 듣다가 오영숙 대표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고 그것이 검색되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써놓고 고집스럽게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걸어오신 고윤환 대표님의 길이 참 멋지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여기는 이렇게 좋게 썼잖아요. 어저께 저한테 그랬어. 고윤환 대표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일부러 이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소통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게 전략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데 10년 걸려요. 원래. 아까 그랬잖아요. 저 사람 싫어한다고. 기계 좋아한다고. 왜 무서운 소리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은요. 사람을 알아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걸까요? 근데 그거를 10년씩 걸려갖고 최소한 10년. 최소한? 친구가 아니고 그 사람을 알으려면 저는 그래요. 인간관계를 얼마 안 됐어. 그럼 10년 미만.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면 10년 이상. 저기 오영수 대표가 기다린대요. 10년. 이제 1년 차 시작했으니까 고객님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10년 뒤에 문의하는 걸로? 아니요. 10년간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제일 더 많이 우리 고윤환 대표님을 이 방송에 모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 토크쇼를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된 건 이분을 조금 더 정돈시켜서 제가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소통될 수 있게끔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 연결고리에 무대에 좀 더 많이 세워드려야 되겠다. 사실 말을 하면 잘 듣고 있으면 맥락이나 진심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데이터 입장에서 얘기하면 되게 차갑게 들려서 이렇게 막 평가받고 이런 거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영역으로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더 하잖아. 데이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 사실 이거 많이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많이 심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소셜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해졌다고 제가 표현해요. 예전에는 아니에요. 그럼 본인 생각이시고요. 예전에는 미스 아이스라고 불렀어요. 얼음장이라고. 우리 어떻게 괜찮습니다. 아이스 컨설팅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분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뜰까요, 안 뜰까요? 궁금할 것 같고. 그거는 예측 시스템에 넣고 데이터를 넣고 돌리면 그렇지.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보고 하게 알려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진단해주고 왜 그 강호동 씨가 하는 무릎팍도사 막 이런 것처럼 그지 뭐 질문하고 뭘 하면 문제 해결을 데이터 입장과 브랜드 입장에서 완전 해줄 수 있어요. 통쾌하게 해주는 이걸 한번 어떻게 기획해 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퍼스널 브랜드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고민이 많은 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막에 혼자 가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막연하고 두렵거든요. 막연함을 해결하는 방법하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보면 되고요. 그럴 때 매정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당신의 활동성은 액티비티의 숫자로는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가치적으로는 얼마나 나온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코어 밸류, 핵심적인 가치가 이거고 이거를 블로그면 블로그에 담아주고 앱이면 앱에 담아주고 마켓이면 마켓 아니면 어떤 컨텐츠나 소통하는 방법을 원한다면 막힌 곳을 뚫어주는 쪽으로 도움을 주는 진단 방법에 대해서 브랜드 진단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실험을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사근사근해지셨어. 자, 안 무서워요. 잡아먹지 않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로 후려쳐서 그렇지 잡아먹진 않죠.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을 뿐이에요. 단지 그걸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줄 뿐이다. 단지 해석해줄 나는 뿐이에요. 절대로 때리거나 해하지 않아요. 해하지 않는다. 네. 오케이. 팩트만 얘기해요. 지금 이제 그 오디오 클립으로 함께 접속하신 분은 39명이 동시로 지금 듣고 계시고요. 이거 좀 열어보세요. 지금 네이버 TV 쪽으로는 몇 분이 들어와 계신가요?
중독. 기승전 중독. 어떻게? 중독을 넘어서 6명, 네이버 예. TV는 지금 6명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검색 엔진이 알고 있습니다. 검색되게 만들어주세요. 역시 심플합니다.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검색되게 우리의 브랜드를 컨텐츠로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데이터로 남기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오늘 귀담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방송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셔요? 떨려요. 이렇게 말을 잘해놓고 떨리신답니다. 많이 떨려요. 네. 하여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고윤환 대표님 모셔서 데이터를 분해하고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게끔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의 브랜드쇼 오늘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데이터 전문가 고윤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